자, 이번 시간은 뉴 어버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도시계획 헌장이나 스마트 성장까지 배웠죠. 그럼 뉴 어버니즘이라는 거, 새로운 도시다움을 찾아가자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헌장을 통해서 현대 도시가 어떻게 흐름을 변하는지 봤었고요. 전 시간에는 그런 현장을 속에서 이제 스마트 성장이라는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매니지먼트, 새로운 성장 관리 시스템에서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야 되냐, 그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 중에 좀 더, 그 다음 단계이죠. 좀 더 진보된 뉴 어버니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뉴 어버니즘 또한 스마트 성장의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헌장으로도 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대 도시가 나아가야 되는 패러다임이나 방향성들, 특히 이제 설계 쪽에 좀 더 치우치겠죠.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됐었고 과거 이제 이론들과 어떤 비교가 있는지 또 페리의 근린주구나 TOD나 어반 빌리지나 이와 같은 것들과의 개념 차이를 비교를 통해서 보다 깊게 뉴 어버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뉴 어버니즘. 지금까지 도시개발 방식을 지향하고, 자, 지금까지 도시개발 방식이 어떤 거였어요? 요 전 타임에 나왔던 스마트 성장 중에 하나의 개념. 압축도시라는 개념이 있었죠. 압축도시가 어떤 거였어요? 뭔가 과밀화된 그런 공간, 그러니까 뭔가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도보권 내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컴팩트해지는 도시공간. 자, 그렇게 도시를 압축해서 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도시의 병폐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접촉의 기회를 갖지만 서로 상대적이 모르는, 그러니까 윗집에 누가 살고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그런 도시가 지금 현재 도시다. 그래서 교회화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인간 척도를 지닌 근린주구가 중심인 도시로 회귀하자. 자, 언제 시점이겠어요? 교회화 현상이 되기 이전이다. 우선 페리의 근린주구 이전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0년대, 70년대 뭔가 도시가 확실히 개발되기 이전에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가 있던, 그러니까 뉴 어버니즘 같은 경우 우리가 영문으로 쓰면 TND라고 불릴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저 네이버후드 디벨롭먼트 뭐 해가지고 과거 전통의 네이버후드 근린주구로 돌아가자. 그래서 뉴 어버니즘의 이론가들은 과거 전통 속의 도시로 돌아가자 주장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 옛날을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뭐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이 막 변화하고도 있었겠지만 현대 도시가 너무 고밀화되고 압축화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친목이 없더라. 그게 가장 큰 문제다. 라고 해서 그 문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게 뉴 어버니즘입니다. 그래서 계획적 형태적인 측면에서 과거로 돌아가자. 뭔가 이제 과거. 그리고 상당 부분 유럽의 도시의 모습을 가진다. 자,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미국에서 우선 얘기가 나온 거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신개발 위주 새로운 개척 도시를 만들잖아요. 빅토리아 시대부터 도시 청교도서당을 가지고 개발을 했듯이. 그러니까 거의 다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의 도시 같은 경우 과거 고대 혹은 중세 시대부터 무구한 역사와 뿌리가 남겨져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라는 친목도모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는데 봤더니 지금 미국 도시는 상당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유럽 스타일의 뭔가 좀 소규모의 낮은 공간의 그런 도시 모양을 갖자.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느낌이겠죠. 우리 유럽 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제가 있고 과거 고전적인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낮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커뮤니티가 있고 신개발지는 프랑스의 라데팡스 같은 곳에 막 확 모여 있고, 근데 미국은 다 이렇게 막 높은 건물들도 압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외곽이 새로 만드는 도시는 조금 낮은 밀도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의 통행 패턴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면, 움직이려면 교통수단이 받쳐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도시가 발달되었나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자동차에게 빼앗긴 공간을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리고, 자, 자동차에게 빼앗긴 공간 어떤 거겠어요? 우선 페리의 근린주구
그쪽쯤 보면 1920년대, 30년대쯤 보면 우선 라이트와 스타인의 레드번 계획이 나오죠. 레드번 계획 같은 게 어떤 거예요? 슈퍼블록을 형성하고 자동차 교통을 위주로 잡아주면서 도로의 확장을 잡죠. 그러니까 자동차에게 공간을 뺏겼다? 아테네 현장에서도 얘기하죠. 도시의 기능주의에 따라서 도로의 확장을 통하는. 그러니까 도시가 소통을 잘해야 되고 뭔가 움직임이 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보다는 자동차가 우선이 됐고 너무 공간이 위험해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 위주의 공간을 만들자. 이런 논의는 제인 제이콥스가 떠들어댄 거죠. 보행자가 돼야 되고 블록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도시 설계 차원으로 돌리려는 도시계획 운동의 사조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폭넓을 수 있는데 거기에 설계적인 요소,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얘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시켰다. 자동차 중심의 르꼬르비제의 타워 앤 탑의 개념의 고층 건물의 모더니즘 도시를 비판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꼬르부제의 타워 앤 더 파크, 고층 인 더 시티 인 더 파크의 개념. 그러니까 우선 꼬르부제, 어쨌든 아테네 현장 또 나오는 거죠. 기능 위주의 도시 공간을 만들었더니 너무 도로의 폭은 커지고 고층화된다. 그 속에서 삭막해진다. 그러니까 그거 문제 있다 지적하는 거죠.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자동차 위주의 도시개발과 시가재 확산이 문제되더라. 같은 맥락이에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어반 스프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와 어반 스프롤이 일어나면 그곳을 연결해주기 위한 고속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또 증가하게 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요. 교회와 현상을 반대하며 어떤 대안으로서 중심지 개발을 장려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외곽으로만 가지 말고 어떤 핵을 만들어서 그쪽을 개발하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뉴 어바니즘의 사상적 배경, 누가 이야기를 하냐. 우선 카츠와 텔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피터 카츠가 저술한 뉴 어바니즘에서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금 개념이라는 건 제가 설명한 것이겠죠. 어떤 현대 도시의 문제점, 병폐점을 해결하고자 새로 만들어진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뉴 어버니즘은 신전통주의라고도 한다. 자, 신전통주의. 우선 전통주의라는 거. 전통을 따라가자는 거겠죠? 그죠? 전통을 따라가자. 과거를 답습하자. 뉴 어버니즘의 가장 큰 개념도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 개념이니까 두 개가 일맥상통한다는 거. 그래서 도시적 생활 요소를 변형시켜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회귀하자. 도시적 생활 방식?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현대 도시의 문제점. 상호 접촉의 기회는 많으나 사람들의 깊이가 없는 그런 느낌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과거의 사람들은 정말 좋았다. 우리나라 도시만 봐도 그렇잖아요. 과거 두레와 품앗이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협동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그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요. 돼지꿈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소설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집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사 온 지는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더라. 그러면서 뭔가 자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현대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겠죠. 자, 그럼 칼소프는 기존의 용도 지역제가 초래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을 살피하고자 한다. 자, 기존의 용도 지역제, 조닝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규제죠. 어떠한 공간이 있으면 이 땅 주거지역이야. 그럼 주거지역에는 이러한 것만 들어와야 되는 경직성이 갖춘 거죠. 뭔가 주거지역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공업지역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대사회 용도지역제에서는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주근접이다 얘기를 하겠지만 공업지, 벤처와 IT 계통을 가진 공업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 뭔가 소음과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잖아요. 그럼 분명히 집 주변에 있어도 되지만 지금 조닝제 같은 경우는 그런 공업과 벤처나 IT를 하더라도 공업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그것은
기능 분리에 따라 떨어진다는 거,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거지는 주거만 있고 상업은 상업만 있고 공업만 있다. 상당히 단조로운 경관과 획일적인 구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용도지역, 단지계획,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 등에 있어서 다양성과 복합성을 추구해야 된다. 즉 MXG죠. 복합적인 토지 이용, 뭔가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뉴 어버니즘은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재고실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된다. 자, 우리 근린주거 이론도 마찬가지죠. 근린, 가까운 이웃, 주구, 근린주구, 그런 이웃들이 모여 사는 물리적인 공간, 근린주구 이론, 그런 가까운 이웃이 모여 살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는 이론, 그게 근린주구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뉴 어바니즘에서도 그와 같은 커뮤니티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압축도시나 다른 그 전의 패러다임들 보면 이런 얘기는 살짝 배제되잖아요. 그냥 효율적으로 토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나와야 되고 친환경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만 나오다가 뉴 어바니즘에서 이제 그 과거에 있던 커뮤니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나오게 되겠죠. 자, 발달 과정을 보면요. 칼소프와 듀아니, 프레스터 지벅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미와 캐나다의 도시계획하고 설계, 그리고 교수들을 중심으로 뉴 어버니즘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60년대 행동강령을 제정했고요. 70년대 토론토에서 제 18개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대규모 총회를 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990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모여진 거겠죠. 10년이 벌써 더 됐네요. 한 15년 정도. 자, 이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와 개발업자, 공무원, 사회운동가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탄신도시를 개발할 때,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뉴어버니즘에 대한 개념을 적용시켰어요.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 성장, 압축도시 개념, TOD의 개념과 뭔가 복합적인 그런 체계를, 시스템을 잡아서 개발을 했고,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 그 기본적인 모티브는 뉴어바니즘이 적용됐었다는 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풍경인 과거 미국 시골의 모습을 회귀하자. 뭔가 함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요 계획과 설계 기법들을 살펴보면요. 자, 주요 내용. 자, 목표.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교외화 현상이 시작되기 이전인 인간 철도를 지닌 근린주거 중심 도시로 만들자. 자, 뭔가 압축적인 도시개발이 아닌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과거의 도시 모습으로 돌아가자. 같은 개념일 거고요. 자, 계획의 전제. 도교화 현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인간적인 척도를 가진 근린주거. 그래서 도시 에너지 소비 절감, 그렇죠? 뭔가 고효율적이고 태양열, 솔라와 같은, 혹은 카본 제로와 같은 친환경적인 그런 지열과 풍열과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통행량을 감소시켜라. 토지 이용을 효율화한다. 직주 근접을 만들어준다면 차량들이 많이 안 다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근린주거 이론, 초기의 근린주거 이론 같은 경우 보면 간선도로 대상지 둘러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거와 일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직주 분리였다면 이제는 직주 근접을 통해서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집과 회사가 가깝다면 사람들이 굳이 자동차를 안 타고 도보로 걸어다닐 수 있을 터이니까 그런 개념 잡아준 거고요. 그리고 보다 나은 정주 형태, 주거 환경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계획, TOD라는 개념이 우선 되겠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어야 돼요. 보행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반경 얼마? 400m 정도 내외죠. 사람이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거리만큼 가야 되고, 대중교통 체계, 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광역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등등 이런 대중교통 체계와 환승 시스템을 잡아서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 믹스트 유즈를 해야 된다. 아까 잠깐 봤던 직주 근접.
또 다양한 주택 유형을 혼합시켜라. 연립주택도 있어야 되고, 단독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평형도 다양해야 되고, 다양한 소셜 믹스가 가능할 수 있는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지 않고, 정말 사람의 소득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령 이런 거겠죠. 어떠한 한 공간에 백인들만을 위한 초호화 주택군을 만들었다. 그럼 백인들만 모이고 자기들만의 그룹을 잡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다양성이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소셜이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택용이 필요했고 건축 및 설계 코드를 활용한다. 자, 건축 및 도시 설계의 코드. 그 뉴어버니즘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폼베이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규제인 거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입을 만들어주고 그 필지에는 A1 같은 타입을 만들어라, B1 같은 타입을 만들어라. 다양한 활용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뉴어바니즘의 폼베이스 코드 같은 걸 좀 살펴보면은 조금 더 지금까지의 그런 포맷보다 그 개념 자체로 본다면 좀 더 오픈된 개념이겠지만 그 코드 자체를 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규제가 좀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양한 대안과 다양한 알트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생각의 틀을 넓혀주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획일적인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열어준다면 그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해진다.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고밀도의 개발을 하자.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차량 사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설계 기법이다. 또한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보행도로를 조성하자. 사람들이 쉽게 걸어다닐 수 있어야 되죠. 보행도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설계 원칙에서 본다면 동선은 연속적이어야 되고 연결적이어야죠. 그러니까 끊어지면 아니 될 것이고 연결성. 그러니까 우리 보행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거리를 걷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로 접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 생각해줘야 되고 보다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고 친환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길만 있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나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걸어가다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개념을 생각해보자. 차도 및 보행 공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토지 이용을 해야 된다. 기존에 있던 조닝제에 대한 경직되고 획일성에 대한 비판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기능 및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자. 똑같은 얘기죠 지금. 소셜 믹스에 대한 측면, 건축물 및 도시 설계의 질적 향상을 해야 된다. 자, 보다 좋게 만들어 주려면 다양한 알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코드를 제공해서 질을 높이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지역 공동체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자. 즉 랜드마크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효율을 고려한 토지 이용과 밀도를 조정하자. 너무 고밀도만 지향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생태계를 토대로 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라. ESSD, 지속 가능성이겠죠. 생태계 같은 경우 비오톱 같은 거 살려야 되고 블루 네트워크, 실개천이 지나간다? 그런 수공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정말 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 뉴 어버니즘이 적용된 미국의 도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원칙들이 적용됐는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뻔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개념들이지만 그런 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뉴어버닝 같은 경우 커뮤니티 규모의 계획, 즉 사람들이 뭉칠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규모가 돼야 될 것이고 기존의 경관을 보호해야 돼요. 뭔가 생태계나 비오톱이나 블루 네트워크 같은 것들 그리고 녹지 확보 등의 설계 원칙 등이 있더라. 자, C사이드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공존한다고 해요.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공존하고 주요 시설에는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적당한 스케일감을 부여했다. 즉 보행권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역성을 고려했고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시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도로의 끝에마다 바로크적인 양식이 조금 들어가면서 뭔가 상징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길게 끝에 구심점을 두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제점이 있으면 좋은데 뭔가 그 도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한 랜드마크를 잡아놓고 길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요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시사이드가 이렇게 바닷가예요. 바닷가면 요런 데가 이제 정자가 되면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시사이드였다. 자, 다음은 마이즈너 파크예요. 자, 미국풍의 독특한 건축물, 그러니까 미국적인 양식을 가진, 자, 전통적인 양식을 가진 것이겠죠.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이니까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주고, 기존의 경관을 보호한다. 뭐 간판 같은 것들 보면 우리 간판 같은 거 정비 사업을 해줘야 훨씬 더 미관이 좋잖아요. 과거에 이제 요즘 강남 같은 경우 좀 간판 정비가 돼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 보면 하나의 건축물에 수백 개의 간판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속에서 봤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간판이 무엇인지 찾기도 힘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간판 정비 사업을 해서 보면 어때요? 훨씬 더 깔끔하고 정연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건물 혹은 용도의 가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통해서 보다 깔끔한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중심지의 부재래요. 다운타운이 없다. 아직 상업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활성화된 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다 보니까 마이즈너 파크를 계획했다.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 대신에 공원을 만든 거죠. 공원을. 중앙에 녹지를 만들고 그 양쪽에 일방통행 차도와 공폭의 보도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평행하게 아케이드가 달린 쇼핑가를 배치했다. 어떠한 중심 핵을 잡아서 중심 상업지를 만든 게 아니라 공원을 중심으로 양옆에 상가를 배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본다면 그런 걸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종로 3가 쪽인가요? 종로 3가 쪽을 보면은 뭐 이렇게 길거리 옆에 포장마차도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떠한 공원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이제 쭉 상가를 배치해서 사람들이 그 거리를 통해서 걸어 다니면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계획안이 있었고요. 자, 더 크로싱. 쇼핑센터의 이전 적지, 과거에 있던 쇼핑센터를 드러내고 그 빈 공간을 활용했다는 거고요. 커뮤니티를 도보권 내로 하는 아담한 규모를 계획했다. 즉 걸어다닐 수 있는 규모 개발이었다는 거고, 대중교통 중심이고 이를 철도 등의 네트워크 연결했다. 그래서 POD와 뭐 파크 앤 라이드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리어바이즘 기법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의 환승체계나 그런 가로막 도보권의 연동체계니까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주택을 혼합해서 단독도 있고 타운하우스, 중층의 콘도미니엄 등 다양한 건축물들이 들어왔다. 빌리지 홈즈 같은 경우 자족적 이전 적지라고 하네요. 자족적 이전 적지. 그래서 자전거 녹도를 중심으로 했다. 자전거 도로가 이제 중심이 됐고요. 자동차 노선을 분리했다. 그러니까 레드번 계획에서 했던 슈퍼블럭처럼 자동차와 보도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차도와 보도를 분리한다, 공존시킨다. 어떤 것이 맞을지는 솔직히 저는 잘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레드번 계획에서는 이제 보차 분리를 통해서 거주민의 안전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우리 한 1970년대인 거예요. 1977년이죠. 네덜란드의 보넬프가 보차 혼용도로에 대해서 얘기하죠. 보도와 차도가 단절될 경우 사람들의 이동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보도와 차도를 혼합시켜라.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상업지 같은 경우는 보차 혼용이 훨씬 더 많이 쓰이죠. 근데 빌리지 홈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차 분리를 채택했대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차 분리가 더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보다는 대중교통 중심책이 확실히 잡힌 곳이니까. 근데 약간의 교외로 빠지는 뭔가 뭐 동탄 신도시라든지 일산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에는 그래도 보차 혼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주민활동에 지원했다. 그래서 공공관리, 공동작업의 기회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할 수 있는.
환경의 관리와 보존했고, 환경 공생, 즉 주택 내 태양 온수 장치를 설치했다. 우리 뉴어바니즘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저감형 도시 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빌리지 홈즈에서는 이와 같은 기법이 적용됐다. 자, 셀레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가 꿈꿔온 미래의 도시다. 뭔가 꿈과 희망이 함께 있는 그런 도시겠죠. 부지 전체의 절반가량을 보존했고요. 도시 내부에 서비스 차량은 전기 자동차를 활용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시켜서 남동부의 전통적인 도시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도시가 꾸기 위한 소프트웨어, 무언가 커뮤니티 시스템을 제공한 거고, 입주 예정자의 교육,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관리 조직을 주민에게 이양하고 타운의 인트라넷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 계획하에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뉴어바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뉴어바니즘과 기타 설계 원리들, 뭐 TOD라든지 근린주거 이론이라든지 어반 빌리지와 같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보다 심도 깊게 뉴어바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